재밌게 다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일주일 동안 고생들이 많고 오늘은 이제 관측 관련된 얘기 마지막 시간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전에 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질문에 답을 잘하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이제 기억나는 게 형욱이 갤럭시 포메이션 책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때 나한테 두 명 얘기했었는데 이름 물어본 친구. 이름이 뭐지? 정환 무슨 과야 혹시? 우주학과. 그 다음에 저 친구는? 영민이 무슨 과야? 둘 천문학이구나. 누가 몇 학년이야? 이거 친구는? 3학년. 그 3학년이 먼저 골라봐. 둘 중에 우주론 책인데 하나는 피부스고 이거는 피콕이고 그래서 오케이 피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책은 뭐냐면은 제가 다 사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천문학 선배 중에 송기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송기선 박사님 계신데 이제 송기선 박사님께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우주론 공부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싱가포르 국제 고등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그 책을 한 20권을 저한테 주고 갔어요. 주고 가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나눠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져온 거고 그리고 남은 게 한 6권 정도 있거든요. 7권 정도 있으니까 얘기해서 나눠줄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어린 학생이 누구지? 2학년 있어요, 2학년? 1학년. 혹시 1학년 있어요? 2학년. 이름이 뭐예요? 무슨 과예요? 우주과학과. 요거는 이제 저학년 학생이 보기 좋은, 이제 여러분 아는 프랑크 슈 교수님이 쓰신 천문학 입문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 2학년생이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몇 개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같이 나눠줄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파이썬으로 이제 갤럭시 SED에서 스텔라메스랑 이것저것 구하는 걸 얘기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제가 얘기하다가 얘가 배터리가 다 됐구나. 잠깐만. 아니지? 있지? 그거랑. 오케이. 됐다. 그래서 얘기하다가 스텔라메스 이제 구하는 거 얘기할 때 질문 중에 하나가 스텔라메스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요 다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했었는데 그 말이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들 얘기하다 보면은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그 갤럭시 SED라고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쓰는 게 요건데 시작이 별이 처음에 태어날 때 질량에 따라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이니셜 매스 펑션 그다음에 별이 이 칼럼 HR 다이어그램에서 어떻게 나이에 따라서 진화를 하는가 그리고 각각의 별이 갖고 있는 스펙트럼은 뭔가 이걸 합쳐가지고 싱글 스텔라 파퓰레이션이라고 어떤 나이가 결정됐을 때 그 나이에 맞는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로 합치기 위해서는 그 은하가 어떤 시간 순서대로 별들을 만들어냈는가 스타 포메이션 히스토리 결국은 요거를 이제 합칠 때 웨이트를 주는 거지 그래서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SSP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이 한 스펙트럼의 매스 투 라이트 레이셔가 결정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얘기한 매스 투 라이트 레이셔라고 하는 결국에는 어디였어? 매스 투 라이트 레이셔가 요거 이니셜 매스 펑션의 그 매스 분포와 별이 이제 이걸 따라 진화하고 각각 스펙트럼 다 합친 결과가 매스 투 라이트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피팅할 때 어떤 주어진 에이지에 대해서 매스 투 라이트 레이셔를 우리가 이제 나온 이 이론적인 선이라고 하는 게 실제 IMF 단계부터 모든 걸 다 더해서 합쳐서 나온 선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스 피팅에서 그 라이스 피팅할 때 들어간 각각의
싱글 스타 파퓰레이션 모델의 매스룰라를 아니까 그걸 이제 매스로 이제 우리가 환산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누가 질문했었는데,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지 파일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막 그 돌아가는 거 보느라고 우리가 대체 이게 뭘 우리가 한 건지 좀 차분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쓱 보고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때 일단 그 인스톨은 다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여기 뭐냐면 이지 이제 내가 설치한 이제 이지 이거를 태스크라고 하든가 패키지라고 부르든가 뭘로 부르지? 패키지. 패키지 이지 패키지를 우리가 임포트를 해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가 다른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거고 요거는 또 그래서 각각의 내가 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 버전이 뭔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필요한 인풋들을 우리가 보면은 그 내가 쓰려고 하는 잠깐 앉아서 패키지의 버전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이지 코드라고 한 어떤 디렉토리 특정한 디렉토리 이름을 내가 이제 원하는 내 컴퓨터에 맞는 환경에 맞게 세팅을 해준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제 코드는 요것만 읽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터가 뭐냐. SED를 이제 피팅할 때 필터가 뭐냐를 이제 우리가 했듯이 HST 필터랑 JWST 필터 두 개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미리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필터를 쓰고 싶으면 다른 필터를 세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필터 정보가 이미 이지파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불러다 쓰면 되는데, JWS 같은 경우는 이지파이에 처음에 없기 때문에 필터 정보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필터 정보에 대한 걸 우리가 넣어주는 작업을 이제 create translation 하는 게 이제 그런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지 파일을 돌리려면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인풋 파라미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지 파일을 돌릴 때 들어간 인풋, 그래서 카탈로그는 어떤 인풋을 받고, 뭐 아웃풋은 어디다가 디렉토리 쓸 것이며, 파일은 뭐고, 필터는 어떤 필터를 이제 갖다 쓸 거고, 그다음에 그 필터의 정보 같은 것들 여기 이제 옵션으로 주는 거고, 각각의 옵션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피팅을 할 때 예를 들면 여기 나는 맨날 여기서 오케이. 나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레이시프트 피팅할 때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를 얼마나 세팅할 것인가 이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는 거고, 요거는 각각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이름들의 인풋을 이렇게 넣어주는 그냥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세팅에 대한 거고, 세팅 별로 여기 날 싫어할까 이렇게. 다시. yes. 오케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지 파일 돌릴 때 들어갈 이제 인풋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쓰면 돼. 그냥 별로 여러분들이 바꿀 필요는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 것도 캘리브레이션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쭉 보면은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전히 세팅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파라미터 설정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풋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줄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에러가 났던 게 바로 여기인데, 왜냐면 이제 일부러 에러를 이제 놔둔 게 여러분들이 고치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려고 이제 그런 거고, 근데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인풋 파일이 있어요. 뒤에 가면 여기 잘렸지만 그거 이제 위치를 정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쓰려고 하는 어떤 그 이제 필터 정보들을 이제 원래 다른 데 보관되어 있는 거를 이쪽으로 이제 가져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피팅할 때 템플릿, 내가 어떤 템플릿으로 질량을 측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템플릿을 내가 설정을 해준 거죠. 여기는 카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스트 보여줘. 그 이제 하나를 이제 골라서 쓰겠다라는 거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인풋 파일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플럭스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의 파라미터고, 그 다음에 카탈로그 넣고 똑같이 실제로 이제 러닝은 이게 이제 그 이지 파일을 이제 실제 수행하는데 여기고, 그래서 얘가 열심히 여기서 한 10분 넘게 막 이렇게 그 스크롤 바가 돌아가고 템플릿 피팅을 열심히 하는 거죠. 하면은 이제 막 해서 이제 끝났어요. 원칙적으로 여기까지 오면은 뭐냐면은 이 아웃풋 파일에 모든 이제 피팅 결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결과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DG라고 하는 거에 스텔라 매스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어서 여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면서 우리가 제대로 뭔가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는, 그래서 G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보통 파일에는 당연히 없는데
이게 내가 인터넷이 불안해서 그런가? 왜 자꾸 인터넷이 키아스 오픈 말고 다른 게 혹시 있어요? 없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G 스펙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이제 스펙트로 정답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변수로 이미 들어가 있었고 내가 구한 G폿, 뭐 카이스퀘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루틴을 하면은 이건 이제 그림의 세팅에 대한 거고 쭉 하면은 요 그림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봤었죠. 그래서 뭐 X축은 스펙트로스코피 레시프트, Y축은 포토메트릭 레시프트 비교를 해서 내가 구한 게 잘 구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 내가 또 구한 게 그냥 SED, 갤럭시 SED는 잘 나왔는가를 보기 위해서 SED 플롯을 위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두두두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린 것도 위에 관련된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이 이제 우리 데이터가 되겠고 파란색이 이제 베스트 핏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리는 것까지 했고 제가 얘기했듯이 약간 DG라고 하는 거에 그 내가 원하는 변수라는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DG 프린트 해보면은 뭐 이제 나올 텐데 특별히 매스 컬럼을 프린트 하면은 여기에 우리가 피팅에 사용했던 이제 은하가 몇 개였더라? 300 몇 개였던가? 300 몇 개의 은하에 대한 매스가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필요한 컬럼을 하나씩 읽으면은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지파이 돌린 거 설명을 좀 쓱 지나갔는데 질문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문제에 맞게 자기가 원하고 쓰고 싶은 데이터에 맞게 이지파일 수정해서 최소한 포토메트릭 레시프트랑 스텔라 매스 정도를 구할 수 있을 거로 이제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로 그 내준 것 중에 하나가 넘어가고 그래서 숙제로 여기 있는 그 값을 리프로듀스 해보라고 했는데 혹시 해본 사람? 민성 한 명? 한 명? 민성. 잘 나왔어? 근데? 10일 나왔어? 제대로 나왔네. 그래서 선물 하나 골라가. 그래서 어떤 거 가져갈까? 아마 생각나면 가져가. 혹시 또 챌린지 해본 사람? 챌린지. 계획이 있어? 내년에 그럼 받는 걸로. 네네,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실습까지 이제 했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지파이 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 있는 사람? 어, 음, 음. 그렇지. 실제로 요게 여기 보면은 여기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델이 요게 이게 앞에 맨 뒤에 붙은 숫자가 이게 뭔지 저기 보이는데 이게 AV니까 그 인스팅션을 얘기하는 것 같아. 인스팅션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요게 빈이 뭘 숫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합친 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합친 거를. 한번 장호가 요 앞에 숫자가 뭔지 근데 이제 내가 요거 SFG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이 SFG가 어떤 논문에서 왔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 템플릿이. 그래서 그 생각보다 그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정환 박사한테 대체 무슨 템플릿을 쓰신 거냐고 한번 물어봐. 근데 하여튼 그 이지파이 홈페이지에 가서 리스트를 보니까 저 SFG가 카날이라고 하는 그 카날사의 논문을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별로 설명이 없더라고. 하여튼 근데 모델 선택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 워낙 자유도가 많으니까 원하는 걸 고르면 돼요. 또 오케이 없으면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안 됐어? 오늘 얘기할 거는 이거 왜 안 돼? 되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오늘 얘기할 거는 마지막 우주망원경 일반적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우리 JWST 얘기했는데 JWST 말고 다른 어떤 우주망원경이 있는가 이제 그거 얘기하고 그럼 우리가 혹시 우주망원경을 만들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합시다. 우주망원경을 쓰는 이유가 당연히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상에서 관측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그러겠죠. 지상에다 왜 좋냐? 저번에 간단히 얘기했듯이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제 대기 투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액세스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근데 가시광이라 하더라도 대기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레졸루션 같은 거에. 그런 건 이해를 했어. 그러면 실제 그 우주망원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파장에 따라 나누는데 여기 X축은 파장이에요. 주파수. 그리고 Y축은 이전에 있던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거, 앞으로 있을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요게 색깔로 표시된 게 이제 갤럭시 SED 같은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잘 아는 게 JWST 얘기를 했었죠. JWST는 이제 Near IR, Mid IR. 그래서 이제 있고, 아이고, 넘어갔고, 근데 앞으로 여러 개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기할 거 스페엑스와 유클리드로 이제 옵티컬에서 Near IR에서 있는 거고,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오는 건가? 혹시 그 상혁? 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처음 소개할 내용은 그 Great Observatory라고 나사에서 중심으로 한 이제 우주망원경에 대한 걸 우리가 Great Observatory라고 부르는데 그 Great Observatory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정리한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에 이제 쓴 사람들이고 리 아머스라고 칼텍에 계신 이제 그분이 중심으로 그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초반에 얘기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쓱 이제 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사에서 이제 그레이트 옵서베터리라고 하는 거는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스피처 망원경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그걸 처음 발사할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에 천문학자들이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주망원경을 발사할까라고 이제 그 고민했던 게 이런 건데 여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펀더멘털 퀘스천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여기 있어요. 펀더멘털 퀘스천, How did the universe begin? 라든가 그 다음에 How are stars born? How do stars die? 그러니까 30년 전에 했던 질문하고 지금에 하는 질문하고 보면 어때? 똑같죠. 다르면 이상한 거야. 왜냐면은 뭘 다를 수 있지. 우주론 같은 경우는 뭐 가속 팽창한다는 거 우리가 새로 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펀더멘털한 질문의 답은 우리가 아직 잘 못 찾고 있고 좀 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으면 천문학자들 할 일이 없어지는 거지. 그치? 아무튼 그때 했던 그림인데 지금하고 이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고 그래서 특별히 파장별로 나눠봤을 때 우리가 파장에서 어떤 천체를 연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옵티컬에서는 뭐 이제 올드 스타 주변을 이제 보는 거고 스타 포메이션 이런 걸 보르지만 UV로 가거나 그러면 이제 새로 태어난 별들 인프라레드로 가면은 이제 더스트를 주로 보는 거고 엑스레이는 주로 AGN을 보는 거고 라디오도 이제 AGN을 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장별로 연구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갤럭시 SED만 봤어요. 특별히 또 갤럭시 SED 중에서도 옵티컬 영역만 봤었는데 근데 AGN이 있게 되면은 AGN이 은하가 있고 중심에 AGN이 있으면은 이 회색으로 한 게 이제 갤럭시에 나온 이제 갤럭시 스펙트럼을 따르고 여기 이제 엑스레이 파트랑 이 파란색이 바로 뭐냐면은 AGN이 있기 때문에 AGN에서 나오는 에미션을 같이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옵티컬에서는 AGN이 있으면은 뭐 물론 AGN이 강하냐, 갤럭시 스탈라라이트가 강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합쳐져서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하여튼 복잡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은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그림은 X축은 시간이에요. 레드시프트에서 함수로 Y축은 뭐냐면 Cosmic Star Formation Rate Density라고 그러니까 우주 단위 부피당 별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느냐라는 그림이에요. 무슨 말이야? 처음에 우주가 어렸을 때 별들이 우르르 막 태어나. 근데 레이시프트 2 정도 됐을 때 피크를 이루고 레이시프트 2 지나가면서부터 별들이 덜 태어나 이제. 그치? 질문은 제가 왜 저러지가 질문이야. 질문인데 이걸 원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예쁘게 그렸지만 관측적으로 우리가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는 UV 측정. UV라고 하는 거는 바로 별이 태어나서 바로 UV 에미션을 내는 걸 직접 측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빨간색은 뭐냐면은 인프라레드는 UV 빛이 주변에 더스트를 히팅을 해서 더스트가 뜨거워진 만큼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가지고 스타 포메이션 레이트를 추정한 거예요. 오케이? 두 개의 선물을 나눠서 그릴 수가 있는데 이걸 합치면 이게 토탈이 되겠죠. 토탈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질문은 뭐냐? 왜 처음에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감소할까가 질문이야. 근데 우리가 우주에 이제 우리가 은하들이 충돌하고 인터랙션해서 별이 많이 태어나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멀징과 인터랙션이 활발해지길 거기 때문에 계속 증가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이게 왜 꺾이는지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왜 우주의 별 탄생이 처음에 우르르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서 피크를 찍고 떨어질까가 질문인 거야. 그렇지. 처음에는 은하와 은하가 열심히 멀징을 통해서 열심히 별 탄생을 막 해.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은하가 갖고 있던 재료라고 하는 게 뭐지 여기서? 가스 중에 특별히 또 어떤 가스? 콜드 가스가 필요한 거야. 템퍼러처가 낮은 덴시티가 높은 콜드 가스가 필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콜드 가스를 써먹었어. 써먹었다는 얘기는 별도 만들고 또 다른 거에 히팅이 돼서 뜨거운 가스로 변하고 해서 여기를 지나면 점점점 스타 포메이션 할 가스가 자기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멀징을 해도 이제 우리가 그거를 보통 드라이 멀징이라고 얘기하는데 별 탄생이 없는 그런 이제 멀징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무슨 과요? 천문우주학과? 골랐어? 굉장히? 어떤 거, 그래서, 은하. 3학년 과정이야? 네. 3학년이면 요거 은하책 좋아요. 이제 나머지 물리책밖에 안 남았어. 그렇게 이제 우리 보통 이해하고, 근데 요거를 우리가 실제로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서 저거를 시뮬레이션 오늘 오전에 순주미 선생님이 잘 했듯이 시뮬레이션 어떻게 잘 구현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또 우리가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했던 것 중에 중요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렌징이라고 하는데 렌징 은하단에 렌징을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렌징의 다큐멘트 분포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뭐냐면 렌징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구한 다크매터의 분포고 노란색이 그냥 별이고 그러니까 갤럭시고 빨간색이 엑스레이 가스예요. 그래서 보통의 은하단은 갤럭시와 가스와 다크매터가 다 같이 중심으로 이렇게 잘 펼쳐져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엇갈려 보인다는 얘기는 서로 있는 위치 분포가 다른 거예요. 질문은 그럼 왜 다르냐? 그러니까 질문이 되겠죠. 왜 다른지는 다크매터의 네이처에도 관련이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 다음 또 스페이스 텔레스콥으로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멀티 메신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중력파를 다 들어봐서 이게 안 보이니까. 이게 줌 화면은 안 끊기는데 왜 공유만 계속 끊어지는 걸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중력파가 뭔지는 이제 이영목 선생님께 잘 설명해 주셔서 이제 받겠고 특별히 여기 이제 이거는 EM 카운터파트가 있는 거, 그러니까 빛을 보이는 거 같은 경우인데 찬드라로 옛날에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없던 것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중력파가 발견이 된 이후에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이게 중력파 관측과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관측을 동시에 해가지고 본질을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제 스페이스 텔레스콥을 파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피직스에 따라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어떤 걸 연구하고 싶으면 어떤 파장이 필요하니까 그 파장에 어떤 망원경이 필요하겠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망원경을 이제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는데 여기 보여주고 있는 그 표는 실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썼던 망원경들을 이제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허블, 그다음에 찬드라, 여러분이 잘 아는 스피처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기획한 이제 인도스먼트 이제 승인이 났는 사업이 승인된 거고 실제 론치가 된 거는 요거고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오퍼레이션 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요거야. 이제 그 론치할 때 들었던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 빌리언이니까 1빌리언이니까 여러분 10억 달러잖아. 우리나라 돈으로 달면은 100억, 1000억, 1조. 이게 1조씩 빌리언 1조씩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한 5조 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 2019년 토탈 코스트가 나오는데 거의 10조에 육박하게. 그래서 우리나라 못할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돈은 있는데 관심의 문제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제 지금까지 개괄을 얘기했고 스피엑스와 유클리드에서 잠깐 이제 봐봅시다. 이 그림을 보냐면은 내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항상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는 사람? 아테네 학당. 장호 하나 가져가. 지금 가져가. 아테네 학당. 이거 그러면은 장호 혹시 여기 있는 사람 누구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있어? 어. 가운데 있는 사람. 플라톤. 왼쪽이 플라톤. 오른쪽은? 비슷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자, 가져갔는데, 아테네 학당, 이걸 이제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아테네 학당 이제 그리스, 로마, 여러분들 철학자, 수학자, 뭐, 과학자, 이런 사람 다 있는데, 이제 여기에 요 사람, 컴파스를 들고 있는 사람,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이 양반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플라톤.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 이데아,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들 사원소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고, 여기 컴파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유클리드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클리드 기하 다 들어봐서 알죠? 그래서 요 수학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왜 얘기하냐? 이제 유럽 우주국에서 이사해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7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달도 안 된,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유클리드 마우스망을 발사를 했어요. 발사를 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건데,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뭐 직경은 1.2m밖에 안 돼서 별로 크진 않은 만원경이에요. 만원경이고, 그다음에 요게 뭐 간단히 보면은 수명은 한 5년 정도, 우리가 6년 정도 생각을 하고, 라그랑지 점, 근데 라그랑지 점이 뭐지? 근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라그랑지 점이 뭐면 아는 사람? 음, 음, 어. 그렇지. 책 하나 가져가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돼. 이게 같이 로테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 운동 때문에. 그런데 라그랑지 점이 몇 개쯤 있어, 혹시? 네 개. 근데 L2, 왜 L2로 보낼까? 제가 먼저 오지. 잘 얘기했어. 이제 그쪽에 보여줄게요. 근데 여기 이제 기기가 두 개가 있어요. 가시광 카메라랑 근적외선 카메라, 그다음에 분광기가 있고, 그다음에 유클리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3분의 1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탐사를 통해서 은하들의 모양, 위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분광기가 있어서 은하들까지 거리를 제대로 측정을 해서 3차원 지도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뭐 기본 법칙에 대해서 하는 건데, 라그랑지 포인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때 라그랑지 포인트는 말 그대로 이퀄리brium 포인트인데 완벽하게 이제 그게 우리가 같이 궤도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체 문제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을 때 얘 같이 돌면서 돌면서 받는 중력과 원심력을 다 가지고 포텐셜을 그려본 게 이거야. 포텐셜 맵이야. 그 포텐셜의 이제 그 높은 지점, 거긴 당연히 이제 그 미분하면 0이 되니까 여기 안정적인 지역인데, 여기 L3, L1 같은 경우는 L3 같은 경우는 이거 완벽하게 포텐셜이 평평한 데가 아니에요. 그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기하면 이제 그죠. 두 번 미분하면 0이 되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5개의 라그랑지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JWS도 L2에 가 있어요. 왜 L2에 가 있냐면은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얘가 다른 데 있으면 태양이 항상 간섭받아서 관측을 해야 되지만, 얘는 지구가 봤을 때 태양을 지구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측하기 좋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 그래서 얘가 발사가 돼서 선실드가 있고 발사가 돼서 L2 포인트로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서 in orbit around L2니까 지금은 이제 L2 포인트에 이제 도착한 상태고, 그 다음에 시험 운행을 통해서 이제 한 10월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인 탐사를 하게 되는 이제 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21개의 나라, 주로 이제 유럽에서 하는 이제 프로젝트고, 300개가 넘는 이제 인스티튜트랑 3,500명이 넘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가격은 1.4 빌리언 유로인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별로 안 들었어요. 한 2, 3조? 2, 3조 되겠네. 그리고 여기 3,5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여기 이제 정식 멤버로 들어온 여러 선배 중에 연대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옥스포드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엽 박사가 있어요.
김진혁 박사님이 들어가서 같이 유클리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궁금한 거는 그 선배님한테 물어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두 개의 기기가 있다고 하는데 가시광 카메라, 그다음에 적외선 카메라와 적외선 이제 분광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중력 렌즈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력 렌즈를 한다는 거는 뒤에 가서 보겠지만 어떤 은하의 이미지를 굉장히 잘 측정해서, 그러니까 앞에 렌즈가 없을 때 렌즈 때문에 은하의 이미지가 디스토션이 생기는데, 디스토션이 얼마나 많이 됐느냐를 잘 측정하기 위해서 우주망원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렌즈를 이용해서 암흑물질의 분포를 연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분광기가 있기 때문에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레드시프트에 따른 함수로, 거리에 대한 함수로 은하들의 분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우주 팽창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냐, 그 우주 팽창 히스토리를 거본하는 건 뭐냐, 바로 암흑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암흑 에너지 연구하겠다.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인공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흑 물질 이제 중력 렌즈가 뭐냐는 다 들어봐서 이제 알죠. 여기 보면은 뒷배경에 있는 은하가 앞에 있는 은하 때문에 이제 휘어지는 건데, 그래서 요 렌즈의 그 모습을 우리가 분석해서 요 렌즈의 매스 질량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중력 렌즈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요 그림은 뭐냐면은, 요 그림의 제목은 총알 은하단이라고 분리 클러스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왜 유명한 중요한 은하단이 될까? 여러분들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왜 이 은하단이 우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은하단일까? 왜 다른 게 왜 그래? 왜 중요해? 자, 잘 얘기해서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은, 보통 아까 했듯이 은하단은 세 가지 성분이 있다고 그랬죠. 암흑물질이 있고, 갤럭시가 있고, 가스가 있어요. 그 세 개가 보통은 다 같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암흑물질의 분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가스예요. 그럼 그게 세퍼레이션이 된 게 왜 중요하냐가 질문인 거지. 왜 중요하지? 어떤 거? 음. 어. 비슷했어요. 같이 가져가세요. 어, 나열이요. 음, 음, 음. 그렇지. 같이 가져서 나열 하나씩 가져.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요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암흑물질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암흑물질이 있어서 중력을 내는 게 아니라 중력 법칙이 뭔가 큰 스케일에서는 뉴턴 법칙과 달라서 수정 뉴턴 역학을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하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은하, 갤럭시 또는 가스 두 가지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중력 렌즈 분석을 해서 질량이 있는 거 분포를 했을 때, 만약에 보통 은하단에는 별의 질량이 많을까, 가스의 질량이 많을까? 가스가 책이 없네 이제. 고마워. 아무튼 가스가 지금 암흑물질 빼고는 4분의 3이에요. 은하가 4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중력 렌즈 분석을 했을 때 가스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얻은 거고, 만약 중력 렌즈가 여기에 찍혔으면은 역시 가스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가스와 암흑물질이 그 중력 렌즈로 취한 매스의 분포가 다르지. 다르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저 중력 렌즈를 만든 건 가스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가스가 아닌 다른 성분이 만들었다는 걸 이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가 아닌 다른 성분이 뭐냐? 물론 은하일 수도 있어. 근데 은하는 질량이 가스보다 엄청나게 작다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질량을 비교해보면 다르긴 한데, 핵심은 가스는 바리온의 바리온 눈에 보이는 물질의 질량을 대변하는 거고, 파란색은 암흑물질을 예측하는 건데, 두 개가 공간적으로 달리 있다는 것은 가스가 암흑물질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요 논문 때문에 암흑물질의 존재를 사람들이 거의 다 믿기 시작해. 다시 또 그래서 수정 뉴턴 역학은 몬드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다 망했어요. 망했고, 근데 실제로
망한 거는 이제 그 우주 배경 복사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다 못 쓰게 됐지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다. 그래서 암흑물질, 여러분 알겠지만 암흑물질은 우주에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 중력렌즈 분포를 통해서 물론 중력렌즈를 통해서 얻는 거는 암흑물질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분포죠. 질량이. 근데 암흑물질의 질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암흑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암흑물질이 이렇게 퍼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빛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은하들이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우주에 이 암흑물질 만나는 이 노드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은하가 생겨나는 것일 거고, 우리가 평소엔 이런 걸 연구하지만 유클리드를 이용하면은 요걸 직접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은하와 암흑물질 관계, 별을 지금 열심히 실습하고 있는 갤럭시와 헤일로의 관계가 바로 이런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클리드가 해결하려고 하는 5가지 중요한 질문, What is the structure and history of the cosmic web? 구조, 그 다음에 암흑물질의 본질은 뭐고, 우주의 팽창 역사는 어떻게 변했고, 암흑에너지의 본질도 뭐고, 우리가 그래비티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하여튼 우주론과 물리학의 중요한 답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유클리드가 이제 빅뱅으로부터 여기 현재 우주로 봤을 때 어디까지 보냐면은 주로 레이시프 2, 3까지 봐요. 2, 3까지의 은하들, 그래서 즉 2, 3이면 언제냐면은 우주가 가속 팽창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 중요해진 그런 시기에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유클리드가 탐사할 영역의 하늘에서 보면은 잘 알겠지만 JWST라고 하는 이런 허블 우주망원경은 포인팅 관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타겟을 보는 건데, 유클리드는 우리가 이런 거 뭐냐면은 서베이어, 탐사를 하는 미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의 3분의 1 북반구, 남반구를 다 탐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암흑물질 분포를 이제 하는 거고, 특별히 또 유클리드 딥필드라는 게 있어요. 유클리드 딥필드는 유클리드로 시간을 많이 써서 딥하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NEP 이제 Northern Ecliptic Pole, Southern Ecliptic Pole 그 근처인데, 요거는 그래서 나중에 뭐 스피어 X나 다른 인공위성과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관측을 해서 그 다른 자료들과 합쳐가지고 같이 쓰려고 하는 딥필드가 또 있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근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이제 우리가 우주 연구하는데 왜 중요하냐? 아마 그 얘기는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이게 관측한 은하의 분포고, 이게 왼쪽이 이제 뭐 우리 이제 암흑물질이 뜨거워야 된다. 암흑 뜨겁다는 얘기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고, 암흑물질이 차갑다는 얘기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은하들의 분포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관측한 걸 비교를 해서 얘가 맞고 얘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은하들의 지도를 만드는 가장 큰 이제 이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요거 이제 X축은 시간이 되겠어요. 시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암흑물질을 조금 넣고 암흑 에너지를 하나도 안 넣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구조 변화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걸 비슷한 거를 암흑 물질의 양과 암흑 에너지의 양을 달리해서, 여기 이제 SCDM은 암흑 물질이 많이, 그다음에 암흑 에너지 없이 물질만 있는 우주의 시간에 따른 진화 양상, 맨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암흑 물질 조금, 암흑 에너지 조금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진 양상.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냐? 현재 물론 우주의 모습은 이제 이건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현재 우주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이걸 우주 거대 구조라고 그랬죠. 은하들이 퍼져 있는 양상을 거대 구조라고 하는데, 거대 구조가 현재는 거의 비슷하지만 과거로 가면 많이 달라.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우리가 알면 바로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Evolution of Large Scale Structure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먼 우주를 은하들의 그 거리를 재서 지도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게 다 어디에 이어지는 거냐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봤죠? 학부 때. X축은 시간이에요. Y축은 우주의 상대적인 크기. 정동균 교수님 얘기했듯이 우주를 한 점으로 얘기하거나 그렇게 크기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Y축은 원래는 엄밀한 말로는 separation of 2points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여기에 있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내가 어떤 물질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커브의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 메터, 여러분들 메터의 양이 이제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마 수업 시간에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이전 여름학교 강의 노트에 보면 다 있어요. 물질의 양이
임계 밀도의 6배. 오메가 람다는 우주 상수가 0인. 그거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던지면은 다시 떨어지듯이 우주가 팽창하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세게 던지면은 얘는 지구를 탈출하겠지. 그런 것처럼 세게 던지면 얘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완벽하게 계속 팽창하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인슈타인 디스터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디스터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오메가 람다가 1인 거, 물질이 없는 그런 우주고, 아인슈타인 디스터는 이제 그 고친 건데 매터가 1인 거고, 텅 빈 우주는 요거고, 네, 우리가 현재 람다 CDM 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 우주로는 요거 돼서. 요게서 요 커브를 쭉 보면은 무한히 팽창해. 그래서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무한히 팽창한다. 옛날에는 우주가 다시 추축하네, 만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요새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무한히 팽창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꾸로 돌려보면은 여기 만나는 점. 이제 바로 뭐냐면은 바로 저게 우주의 나인 거죠. 그래서 요거의 기울기가 뭐죠? 현재에서의 이 팽창의 기울기. 가 뭘까? 허블 상수. 이게 허블 상수야. 허블 상수 우리 잘 알아. 근데 이 허블 상수를 따라서 기울기를 쭉 무단으로 연결하면은 우리가 그 정동희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죠. 허블 상수의 역수, 허블 타임. 바로 뭐냐면은 이 갈색, 즉 직진으로 내려간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14억 년이 나왔죠. 아니다, 140억 년. 근데 람다 CDM은 140억 년보다 좀 앞에 떨어지죠. 그래서 저게 바로 138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커브로.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우주의 그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우주의 팽창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팽창 역사를 연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어떻게 팽창했냐를 보는 거는 스탠다드 캔들이라는 거, 우리가 정확하게 루미니스트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내가 예상되는 위치보다 그 위치에 있는지, 우주가 그냥 등속 팽창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그것보다 멀리 있는지, 멀리 있다는 얘기는 팽창 속도가 좀 더 빨라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멀리 있어서 더 어둡게 보인다든지, 이게 바로 타이번의 슈퍼노바가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걸 발견한 거죠. 비슷한 예로 스탠다드 룰러는 길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를, 자를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을 때 봐서 겉보기 크기를 재서, 우리가 우주가 완벽하게 플랫하면 겉보기 크기 항상 삼각형으로 다 정의가 되게 잘. 근데 우주가 이상하게 팽창해 왔으면 이 겉보기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탠다드 룰러라고 하는데, 스탠다드 룰러는 자를 가져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자가 없어. 그래서 뭘 많이 쓰냐? BAO라는 걸 많이 써. BAO는 나중에 우리가 또 이전 여름학교 여러분들 강의 영상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리언이 어쿠스틱 오실레이션의 약자인데, 예를 들면 우주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어떤 밀도 요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이제 양자역학적 요동이 있을 때 밀도가 높아지고 낮아진 데 있다고 해봐. 그러면 얘가 밀도가 높은 데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중력적으로 수축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수축하려고 하는데 이 가스의 프로시 때문에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밀당을 계속하는 거야. 밀당을 계속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변에 그 호수에 가서 밀당을 이렇게 뭔가 가지고 주기적으로 계속 흔들어봐. 그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 수면을 퍼져가는 어떤 웨이브가 생기겠지. 수면을 자꾸 때리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말하는 조력발전이 조력발전이 아니라 뭐지? 파도로 하는 발전. 뭐라고 하죠? 파력발전. 그래서 이런 밀당을 하는 와중에 자꾸 미디엄을 흔들어가지고 미디엄에 퍼져나가는 웨이브가 바로 이제 우리가 100메가파섹에서 발견하는 건데, 요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방금 얘기한 대로 밀당을 해. 그 밀당을 한 퍼터베이션이 퍼져나가는 양상이 이제 시간의 레디어스가 0일 때부터 퍼져나가는데, 이때 퍼져나가는 컴포넌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다크매터, 가스, 포톤, 뉴트리노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주가 너무 뜨거워서 얘네들이 다 같이 움직여. 다크매터 빼고, 다크매터는 포톤하고 얘랑 같이 안 가. 근데 포톤하고 가스랑 중요한 거는 이제 뉴트리노를 빼고, 포톤하고 가스랑 같이 커플링 돼 있어. 커플링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잘 가다가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 가스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져?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을 합쳐져서 하이드로전을 만들면서 더 이상 포톤을 방해를 안 해. 그래서 포톤은 빨간색은 계속 나가고, 가스는 포톤이 날 끌고 간 데까지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뭐라냐?
암흑물질이 있는 분포를 따라서 같이 밀도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요 레디어스, 포톤이 우주가 충분히 뜨거웠을 때 커플링에서 끌고 나간 이 거리, 요 거리가 뭘 얘기해 주냐면은 요 거리가 우주가 뜨거워서 포톤하고 가스가 얼마 동안 같이 있었느냐. 그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는 시점인데, 예를 들면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오는 시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거리는 뭐냐면은 사운드 스피드라고 하는 파가 미디엄에서 퍼져나가는 속도 곱하기 38만 년을 하면 이게 150메가파섹이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150메가파섹에서 물질들이 이제 뭉쳐서 은하들이 막 생성이 됐는데, 온 에버리지 당연히 중심으로부터 가까울 때 은하들이 많이 있는데 150메가파섹 가면은 살짝 범프라는 얘기는 거기서 은하가 조금 더 발견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처가 바로 우리가 BAO 픽이라고 불러요. BAO 픽이고, 이 BAO 픽 방금 얘기한 대로 이 픽의 위치는 바로 뭐냐면은 우주의 히스토리랑 관련이 되는 거야. 우주가 처음에 포톤하고 가스가 어떻게 커플링 돼 있었고 얼마 동안 커플링 돼 있었는가. 바로 그래서 이게 우리의 우주론이 맞다면 우리가 150메가파섹이라고 딱 완전히 상수로 결정이 된 거야. 그래서 요 은하들까지의 은하들까지의 요거 우리가 뭐라고 하면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 여러분 계산하고 있죠? 투포인트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면 당연히 뭘 떨어지다가 갑자기 범프가 한번 나와. 그래서 이 범프를 가까운 레드시프트에서 계산하고 먼 레드시프트 계산해도 항상 인트린지컬리는 150메가파섹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인트린지컬리는. 근데 그래서 그 겉보기 크기가 얼마인지를 재서 얘가 우주의 팽창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 150메가파섹이라는 거는 H를 이제 넣었을 때 150메가파섹이고 H를 살리면은 뭐 110 이 정도 돼요. 이거는 스몰 H 배웠죠? 허브 상수를 H로 쓰는 거. 그래서 하여튼 BAO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탠다드 룰러로 우주의 팽창 역사를 공부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질문. 다 이해했어요? 설명이 명쾌했나? 자, 이렇게 이해하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주론에서 보통은 첫 번째는 뭐냐? 우주의 팽창 역사. 그 스탠다드 룰러와 스탠다드 캔들을 이용을 해서 우주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커왔는가. 이걸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팽창 역사를 지배하는 게 결국엔 다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스트럭처의 그로스 히스토리. 그로스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질문. 자, 다시 해봐요. 질문 이해를 못했네. 그러니까 자는 이 BAO 크기는 픽스야. 그냥 자라고 생각해. 얘 자체의 길이는 피지컬한 길이는 안 변하는 거야. 근데 얘를 내가 겉보기 크기는 달라지는 거야. 겉보기 크기가. 만약에 우주가 정말 평평하고 그러면은 항상 그냥 삼각형으로 우리가 잴 수 있겠지. 근데 얘가 우주의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분포에 따라서 우주의 지오메트리가 달라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실제 겉보기 크기를 잴 때 겉보기 크기는 오메가 메터, 오메가 람다, 우리가 아는 우주 변수들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겉보기 크기를 측정을 하면 뭐 우주론 파라미터도 구할 수 있고, 얘가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는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물질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 뭉쳐서 이런 구조를 만들었는가. 이 두 가지가 만약 우주론의 큰 키워드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 바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한 게 이제 그 우주론을 얘기했고, 그래서 여기서 유클리드가 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뭐냐? 일단 물질의 분포. 물질의 분포를 잘 알고 싶다. 물질의 분포를 알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까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렌징을 통해 스트롱 렌징이라고 하는 거는 렌징이 심하게 되면 뒤에 배경은하고 완벽하게 링을 만들면은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르고, 보통은 이제 두 개의 페어를 만들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렌즈가 아무 일도 없으면은 그냥 백그라운드 갤럭시가 이렇게 보일 텐데, 이제 앞에 어떤 암흑물질이 있어서 렌즈를 만들면은 이제 은하들의 위치, 이제 모습이 쉐입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데 이 변형되는 모양이 보통 이렇게 탄젠셜하게 돼요. 탄젠셜하게 해서 탄젠셜한 걸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우주의 분포를 70%는 암흑 에너지, 25%는 다크매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아는 이제 바리온이라고 부르는 거는 5% 정도 있는데 우리가 5%를 갖고 이제 이전까지 연구를 했지만 유클리드는 이제 암흑 물질까지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한 게 이제 유클리드가 뭘 하려고 하는지 렌징 분석을 통해서 물질 분포를 재는 게 첫 번째 하나, 은하들의 분광 관측을 통해서 은하들의 3차원 지도를 재고 3차원 지도에서 BAO 분석을 통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우주가 팽창해야 하는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연구하는 굉장히 획기적인 망원경을 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제가 이해하는 건 계속 진동을 하다가 이 콤비네이션 시기에 이제 이게 분리되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간 위치에 분리됐다고 이해했는데 맞아. 정리해서 거기서 컬랩스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묻히게 되는 거지. 그 시기 전에 이제 진동하고 있다고. 그치, 그 진동이 우주 계속 꽉 차고 있는 꽉 차고 있어서 우리가 수면에 이렇게 물질을 던지듯이 같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요. 퍼터베이션이. 뭐가 터지는 건가? 같이 팽창하면서 커지긴 하죠. 커지는데 같이 그러니까 가만히 정적인 미디엄이 아니라 미디움 자체도 우리가 이제 팽창을 하고 있고 미디움 내에서 웨이브가 프로파게이션 하고 있고 또 다행히도 중력 렌즈를 통해서 레드시프트는 안 변해요. 안 변해서 변하는 건 뭐냐? 밝기랑 쉐입이 변하고 레드시프트 변하지 않아서 다행이지.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 알듯이 뭐 다른 허블 상수를 그걸로 구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오케이 없으면 이제 그다음 이제 그다음 얘기할 때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게 우주 망원경 개발, 꼭 우주 망원경이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 역사를 얘기하는데 최초의 인공위성이 언제냐면은 우리벨 1호라고 1992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드라마 카이스트라고 하는 거를 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나영이 나오고 채림이 나오고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엑스트라도 갔었어요. 가갖고 옆에서 있었는데 그때 우리벨 1호 카이스트에서 그 대학원생을 영국 서레이 대학에 보내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있는 쪽지를 가져다 공부를 했다는 뭐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처음 인공위성을 만들고 뭐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법한 게 했던가 우리벨 1호 여기 그 FIMS라고 하는 과학위성 1호라고 이제 우리나라 첫 번째 과학위성이 있었던 게 있었고 그다음에 미리스라고 또 이것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천문년에서 했던 그런 위성도 있었고 지났는데 요 우주 개발 계획에 우리 다른 또 망원경들이 있는데 이 우리벨 1호를 만들었던 사람은 카이스트 1세대 그 대학원생 분들이 하여튼 인공위성 연구센터라고 하는 센터에서 일을 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창업을 했어요. 창업을 해서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을 못 받아서 그래서 만든 회사가 뭐냐? 세트랙 아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 원래 연구소가 세트랙이었는데 세트랙 아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분이 최근에 책을 썼어요. 자기가 어떻게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별을 발사했는지 그래서 이 책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제가 가져오진 않았어요. 자기 돈 주고 사서 읽으면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 발사를 해서 세계 11번째 자력 우주 로켓 발사국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달 탐사선도 보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7번째 달 탐사국이 돼서 우주 강국이 됐어요. 우주 강국이 됐고 우주 강국 그 중에서도 우리랑 관련 있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랑 관련 있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러분 STX라고 하는 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천문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늘을 전천 탐사하는 망원경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조금은 뭐냐면은 천문연 세계 최초로 전천 영상 분사 탐과 우주 망원경 스펙 장비 개발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나사에서 같이 하는 게 나사가 이제 하는데 나사에서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나사에서 먼저 천문연구가 하자고 한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천문연구원에서 이 스피엑스 이전에 니스라고 하는 인공위성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쓰였던 기술, 뒤에 보여주겠지만 그 기술이 되게 특별해서 나사에서 오로지 미국 대학 연구소만 같이 하는 일인데 세계 최초의 인터내셔널 파트너로 천문연을 지목을 해가지고 천문연을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팀이 스피엑스 팀이 여러분들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아는 사람 할 텐데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었어.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고 싶으면 가서 보면 좋겠고 실제 스피엑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 미국 대학교예요. 미국 프로젝트인데 유일하게 천문연구원이 들어갔고 천문연구원은 이제 우주 망원경을 이제 안에 들어가는 챔버라고 하는데 진공 챔버 우주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챔버를 만드는데 이제 기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특별하냐? 왜 특별하냐면 여러분들 이제 관측을 할 때 측광 관측, 이미징과 사진을 찍는 거, 분광 관측, 스펙트럼 얻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이제 배웠는데 궁극적으로는 뭘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궁극적으로 얘기했듯이 분광이 좋아요. 왜냐하면 분광을 해야만이 우리가 그 어떤 천체의 어떤 피지컬한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야. 예쁜 사진만 만들어서 예쁘다 하면은 그건 이제 아마추어인 거지. 여러분들은 프로 천문학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뭔가 피지컬한 걸 뜯어내야 돼. 그래서 근데 분광 관측을 하는 거는 보통 어려워요. 왜냐? 시간이 많이 들어. 분광 관측은 이제 하늘에 다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분광 되게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은 선형 분광 필터라고 하는 걸 써서 마치 사진을 찍듯이 분광 관측 한다는 게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인데 뒤에 보여줄게 하시에요. 그래서 요 스피엑스는 겨우 그 에퍼처 크기가 20cm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거는 뭐야 파장인데 스피엑스가 커버하는 파장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가시광의 수로 이제 니어 IR 한 5마이크론까지 커버를 하는데 이게 작아 보이긴 하지만 바로 요거 리니어 베리어블 필터가 있어서 이게 필터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필터라고 하면은 그냥 특정한 파장 범위만 딱 통과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 특정한 파장 범위를 통과시키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별로 투과하는 파장이 달라. 마치 무지개 프리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서 여기까지 프리즘 같은 걸 하는 거고 이쪽으로는 그냥 똑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프리즘과 같이 생긴 이 필터를 가지고 하늘을 그냥 쭉 스캔해봐. 쭉 스캔하면은 이쪽에다가 대고 천체를 두고 쭉 스캔하면은 한 지점에 대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필터가 한 번씩 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데이터가 다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관측은 사진 뜨듯이 그냥 쭉 스캔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리니어 베리어블 필터가 바로 뭐냐면은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이 프리즘과 같은 역할을 쭉 움직여 다니면서 해서 한 은하에 대해서 이 빨간색 점이 바로 우리가 얻는 데이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로 스캔하듯이 쭉 훑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스펙트럼을 잘 넣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스펙트럼의 퀄리티가 우리가 뭐 그레이팅이나 그런 걸로 쓰는 스펙트럼보다 퀄리티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빨리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필터에서 쓸 때는 딱 이 점에서 데이터 포인트 하나만 얻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하나 내기는 촘촘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포토메트릭 레이시트 재는 거나 스텔라메스 잴 때 이런 거 하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스펙트럼 예를. 그래서 1마이크론부터 5마이크론까지 우리가 엘립티컬 갤럭시의 스펙트럼 얻는다. 그 파란색 점이 되겠어요. 파란색 점이 됐으니까 우리가 SED 피팅 해봤죠. 여러분들 SED 피팅을 해가지고 이때는 볼 수 있는 피처가 이제 우리가 그 라이먼 브레이크, 발머 브레이크 이런 얘기 했었는데 물론 브레이크 들어오면 제일 좋지만 1.6 마이크론 범프라고 이게 H-H니까 수소인데 전자가 하나 더 있는 걔 때문에 생기는 범프가 생기는데 이 범프의 위치를 가지고 이 포토지를 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거 스타폼 갤럭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요게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요 데이터를 가지면 포토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애큐러시로. 그래서 굉장히 분광 관측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포토지의 이제 애큐러시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요 스피엑스는 전천 모든 하늘을 이렇게 스캔할 거예요. 스캔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하늘에 있는 관측 가능한 모든 천체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타겟에 대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제 얻는데 핵심은 요거예요. A spectrum for every 6 pixel. 이제 실제 하늘을 이제 우리가 분해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을 6 아크 세컨드를 한 픽셀로 잡고 우리가 거기에 모든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질문 여기서 그럼 하늘은 6초씩 한 픽셀로 나온다고 했는데 하늘은 몇 초일까요? 천천히 몇 스퀘어 아크 세컨드일까? 줄책은 없지만 생각해봐요. 그러면 몇 픽셀이 나오는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스펙스의 중요한 세 가지 이제 그 목표는 뭐냐면은 하나는 방금 이 포토지, 은하의 포토지를 측정을 해서 은하들의 3차원 분포를 즉 가지고 라지 스케일 스트럭처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 관심 있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투 포인트 콜레이션 펑션을 배웠죠.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있을 때 다른 은하가 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을 때 발견될 확률. 이 투 포인트 콜레이션 펑션이요. 근데 여기서 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3포인트 콜레이션 펑션을 재려고 하는 거야. 3포인트는 뭐냐? 내가 여기 있고 다른 친구가 저기 있고 또 다른 친구가 어느 각도를 갖고 있을 확률을 재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간 거지. 그래서 그거를 재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점들이 세 개니까 점들이 어떤 그러니까 각도와 거리를 가지고 분포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2포인트는 각도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근데 3포인트는 각도에 대한 정보까지 있어서 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좀 더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걸 우리가 하이어 오더 스태티스틱이라고 불러요. 근데 3포인트를 계산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2포인트 여러분 계산해봐 지금 여러분 해봤을 때도 모든 거를 다 거리를 계산해서 카운트를 하고 그런 걸 하잖아. 3포인트를 하려면은 한 명을 간 다음에 세 번째 놈을 또 각도를 가지고 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산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요새는 머신러닝 같은 걸로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까 이런 걸 하는데 아무튼 이 3포인트를 계산하면 중요한 뭘 할 수 있냐면은 FNL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주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우주의 플럭추에이션이 우리가 가우시안 랜덤 필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가우시안 랜덤 필드가 아니라 이 뭔가 난 가우시안이티 가우시안에서 좀 틀어진 그 퍼터베이션의 그 요동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봤을 때 그게 치우쳐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3포인트 펑션을 이제 계산하는 게 주로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익스트라 갈락틱 백그라운드라고 하늘에 이제 적외선으로 빛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리졸브에서 은하들을 다 볼 수 있는데 리졸브 하지 않고 남은 빛들 걔의 정체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연구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풍랑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데서 아이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리어 스펙트럼 찍었을 때 아이스나 이런 몰리큘러 라인에서 어플션이 생기는 거 있는데 그래서 그 어플션을 가지고 이런 그 몰리큘의 분포를 더스트의 분포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를 우리가 큰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천문학자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 이제 외부나 우주론 관련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다 끝냈어야 되는데 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아마 발사가 정확한 내가 이게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긴 한데 아마도 발사가 내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발사가 되면 3년 동안 관측을 하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또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중요한 거는 every 6 픽셀마다 하는 거고 데이터 릴리즈 플랜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전천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니어 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에요. 니어 아이라는 가시광에서 우리가 못 본 것 또는 가시광이 레드시프트 돼서 그 멀리 있는 천체들의 옵티컬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천문연에서 천문연을 개발한 이건 이제 그 기구인데 어디 갔어? 이게 바로 천문연에서 만든 챔버예요. 이 안에다가 이제 우주 환경과 같은 걸 온도와 덴시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스페이스 기기를 만들어서 넣어서 이제 우주 환경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챔버를 만들어서 칼텍에다 보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우섭 박사님 말 들어오면은 이제 천문연에서 할 일은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실제 인공위성 테스트할 때 그때 검증하는 것만 남고 이제 뭐가 남았냐? 사이언스 하는 게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원에 갈 때쯤 대학원에서는 이걸로 가서 사이언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남았어요. 여기까지가 스피엑스.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없으면은 다음.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2012년 뉴스에서 좀 옛날 뉴스인데
나사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성능이 좋은 스파이 많은 건 두 개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정찰국에서 우리는 허블 우주망원경 하나, 천문학자들은 처음에 90년에 발견된 망원경 하나 있었는데 이미 미국 정찰국에서는 허블과 똑같이 생긴 게 이미 두 대가 더 있었어. 두 대가 더 있었던 것도 쓰던 게 아니라 안 쓰던 거.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는 얼마나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가늠해 볼 수 있어서 국방부에서 정찰국에서 우리 안 쓰니까 니네 써라 라고 천문학자들을 준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W first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W first라고 하는 인공위성 우리가 많은 경우 쓰는데 얘네가 준 걸 가지고 우리가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W first가 될 건데 이게 지금은 W first를 이제 로만 우주망원경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NRA에서 창고 물자를 확인하는 중 깜빡하고 이편 망원경을 줬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이 바로 우주망원경을 우리가 시대를 열었던 첫 번째 이제 시작이었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보다 크고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고 이제 낸시 그레이스 로만이라고 하는 거는 크기 자체는 허블보다 크진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임스 웹보다 크지 않고 허블하고 비슷하지만 얘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필드어뷰가 넓어요. 필드어뷰가 넓어서 한 번에 많은 은하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어서 이것도 이제 렌징을 유클리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유클리드 이제 구경도 작고 하니까. 그래서 이 W first가 낸시 로만, 그레이스 로만이 올라가면은 이 세 개의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많은 연습을 하고 있다.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창고에 비치한 망원경을 안다면 우리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남의 나라 얘기, 이제 스페이스도 우리나라 하는 거긴 하지만 남의 나라 주도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은 5월 달에 이제 누리호가 발사가 됐고 3차 발사가 되면서 보면 중요한 건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발사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발사체에 뭘 싣고 갔는가.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인공위성. 그래서 보면은 차세대 소형 위성이라고 하는 게 카이스트에서 만든 게 올라갔어요. 근데 막상 여기에는 이제 이제 우주를 보는 건 하나도 없어. 물론 이제 도요셋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망원경들은 이제 없는 거예요. 차세대 소형 인공위성 위성이라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 망원경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필요한 우주 망원경은 과연 뭘까? 가 질문이 되는 거죠. 크면 좋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기술력으로 가능한가가 이제 오픈 퀘스천인 거고 또 너무 작으면 우리 그러면 연습 삼아 해보자. 작은 걸 하면 문제는 얘는 돈 낭비라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과학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파장도 과학 목표에 따라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는 과학 경쟁력이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천문학자들이 뭘 했냐면은 설문조사를 한 거야. 한국천문학회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제 학생 포함해서 박사님들한테 우주망원경을 갖고 싶은데 어떤 우주망원경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내용은 그 얘기를 할 거야.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한 과학임무 사전조사 보고서라고 우리가 저도 포함돼서 같이 일을 해서 한 2년 전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 보고서를 만든 내용을 이제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망원경의 해외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망원경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해서 목차를 보면 다양하게 이제 있어요. 근데 이게 웹에 막 공개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공개되지 않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우리가 숨길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글 파일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은 해외 우주망원경 현재와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처음 찾아본 거예요. 이게 바로 X선 파장에서 이제 계획 현황. 여러분들 X선 들어봤겠지만 여기에 이제 안 나왔지만 현재는 찬드라랑 XMM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 그다음 하시는 게 아테나라고 이게 하는 게 이제 원래 관측이 되어 있었어요. 또 이 로지타가 있었는데 이 로지타는 이제 러시아 전쟁통에 반토막이 나버렸고 그래서 아무튼 엑스레이가 이제 뭐 이렇게 있다는 건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나라에서 엑스레이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긴 해요. 그다음에 가시광에서는 허블이 있다는 거 알고 이제 유클리드 발사된 거 이제 봤죠. 그다음에 로만이 곧 올라갈 예정이고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외선 UV 우주망원경밖에 쓸 수가 없을 텐데 여기 또 이제 허블도 있었고 루비에 있고 그다음에 정하원 박사가 했던 게 뭐죠? 혹시 아는 사람? 정하원 박사 했던 게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하고 있는
그다음에 근적외선도 JWST, 유클리드, 스피어X 뭐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중원적외선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게 중원적외선은 별로 없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파장별로, 구경별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망원경을 만든다면 당연히 이런 데랑 겹치면 안 되겠지. 겹치면 이제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아있는 빈 공간이 어딘가를 알아보려고 이런 걸 만든 거예요. 2030년대에 가도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저 빈틈을 노려보자. 라고 하는 게 아이디어에서, 그럼 한국형 우주망원경이 왜 필요하냐? 우주망원경 관측 시간의 확보의 어려움. 우주망원경 시간이 이제 워낙 경쟁률이 10대 1 막 이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지상에서 하기 어려운 관측, 자외선이나 적외선 같은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 GMT,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가서 박사가 되고 연구를 할 때 되면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름 학교도 또 하는데, 그래서 이 거대 마젤란 망원경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 우주 망원경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천문학의 경쟁력과 국제 협상력 확보, 경쟁력이 있는 우주 기술의 확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천문학 대중화에 기여한다. 좋은 얘기 많이 써놨어. 그래서 우리가 95명 정도의 천문학자한테 물어봤는데,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천문학 박사가 몇 명쯤 될까? 여러분들. 대충. 500명 정도. 정확했어요. 여러분들 그 천문학회를 가면은 천문학회 등록을 이제 해서 받는데, 보통 천문학회 오는 사람이 한 300명 돼요. 300명이 학생 다 포함해가지고. 근데 천문연구소, 우리가 제일 큰 천문연구소에 가면은 천문연구소에 있는 정직원,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150명 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 따져보면은 천문학 박사로 있는 사람들이 대략 한 뭐 300명 이상, 한 500명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교수와 연구원, 학생들, 여기 교수와 연구원, 학생들이 있어. 주황색, 빨간색이 박사, 포닥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한 5분의 1 정도 샘플링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갖고 물어봤어. 각각의 이제 무슨 연구를 하냐? 보면 다 은하야.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다가 손주비구사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생들이 자꾸 외부나 우주론 이렇게 자꾸 오는데, 나중에 잡을 생각하면 이게 과연 좋은 일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고 재밌게 하면 돼요. 꼭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근데 우주망원경의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폭을 줄이느라고 우리가 뭐 했냐면은 망원경을 3가지 안을 만들었어. 그 1안 구경이 작은 거, 그다음에 2안 1.5m, 3안 제일 큰 거. 그래서 각각 구경별로, 이제 구경이 작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거고, 구경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은 있지만 기술력이 있는가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중에서 아마 적당한 타협점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국형 우주망원경은 어떠한 관측 모드라고 하는 거는 탐사형이 돼야 될까? 아니면 포인팅 관측이 돼야 될까? 또는 파장은 뭘 해야 되는 게 좋을까?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기기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봐서 이제 여기 결과인데, 첫 번째 작은 망원경, 중간 망원경, 큰 망원경. 그래서 작은 망원경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서베이 전용. 작은 망원경은 원래 포인팅 관측하기에는 JWST랑 HST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탐사 망원경으로 활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 크기는 서베이와 게스트 옵서베이션을 게스트 포인팅 관측을 혼합한 거. 3m는 이제 탐사하기에는 필드가 좀 작아져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것들은 포인팅 관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망원경 크기별로 적절한 이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파장은 이제 빨간색이 가시광. 근데 가시광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사람들이 잘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고, 상대적으로 UV나 실제로 필요성을 생각하면 UV나 적외선이 필요한데, 왜냐면은 UV나 적외선은 지상에서 못 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관측을 할 때도 이미징 관측을 하는 게 좋은가, 분광 관측을 하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측광 관측을 이제 좋아해요. 그러면 이건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측광이 모든 천문학의 기본이다 보니까 측광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분광 관측인데, 분광은 이거는 꼭 우주에 살 필요가 없긴 해요. 왜냐하면 분광을 하는 거는 빛을 모으기만 하면 잘하면 되기 때문에 빛을 퍼뜨리는. 그래서 지상에서 해도 괜찮아. 그래서 지상에서 오히려 GMT나 큰 망원경으로 하는 게 좋고, 우주에서는 측광은
이제 굉장히 레졸루션이 좋은 시행에 상관없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 특수권 관측을 선호하는 건 어찌 보면은 이제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 인문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은하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은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맞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외계 행성. 여러분들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한국에서 외계 행성을 진지하게 하는 데는 이제 천문연구원의 KMT 내 그룹밖에 없어요. 없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외계 행성을 전공할 거야, 할 거야 그러면은 나중에 졸업하고 잡잡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외계 행성 연구하는 거를 열심히 해도 된다고. 왜 우주는 여름학교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거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각각의 만환경별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 나열을 했어요. 나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또 그 특기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은하와 우주론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광시야를 가진 가시광선에서나 또는 근적에서 우주만원경은 시간영역 천문학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근데 우주만원경에서 여러분들 중요하죠. 멀티 메신저 관측을 통해서 중력파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주론 연구나 은하진화 연구에 경쟁력을 간다. 이게 이제 광시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HST나 이런 것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얘를 이기려면은 시야가 넓어서 면적이나 통계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지. 또 근데 특히 고해상도 능력을 갖춘 1.5m급 이상의 광시야 기사광선이 아니라 가시광선 우주망경이 있다면 약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우주론 연구에서 2030년대에도 세계 정상급의 연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우리 1.2m, 유클리드가 1.2m라고 했죠. 근데 유클리드와 비슷한 일을 하되 구격이 좀 더 크면 우리가 유클리드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좀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정상급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의 암흑물질 지도와 우주론 연구를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렌즈에 대한 얘기를 썼냐? 실제 우주론 파트를 쓴 사람이 지명국 교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이어스된 뷰가 들어가 있긴 해요. 아무튼 근데 뭐 우주론 연구하는데 우리가 다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은하 연구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분광 관측을 하거나 단순하게 사진을 찍는 거는 경쟁력이 없고, IFU라고 하는 거는 은하를 2D로 모자이크로 완전히 쪼개서 모든 위치마다 스펙트럼 얻는 걸 얘기했죠. 그래서 IFU와 같은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허블 우주망원경에서 하기 힘든 은하 내, 은하 주변의 별 종족 연구도 가능. 그러니까 이래야 뭔가 경쟁력이 있는 거지. 허블 우주망원경이나 JWST가 못하는 걸 해야. 그래서 이런 것은 2030년대에는 허블 우주망원경 수명이 다하리라 예상되니까 이런 IFU를 이제 가시광에서는, 적외선에서는 JWST가 한다고 했죠. 근데 가시광에서 IFU 이런 관측을 하게 되면은 지상에서도 이미 망가나 뭐 세미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스페셜 레졸루션이 좋은 이런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실제 이런 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느냐? 추진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없는데 각각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천문연구원에서는 그런 각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 무슨 일을 하기로 했냐면은 우주망원경 기획연구라는 걸 하기로 했어요. 이게 뭐냐?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주망원경을 다 조사해보자. 다 조사해봐서 어떤 건 어떤 정도 수준에 나가고 있고 진행 상태가 어떻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걸 다 모아서 우리가 어떻게 좀 결집된 힘을, 이 우주망원경 만드는 데는 얼마 정도 돼야 아까 봐서 알겠지만 거의 조 단위가 드는 거예요. 조 단위가.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일개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스펙 상국 책임자인 정우석 박사님이 우주망원경 기획연구의 책임자세요.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우석 박사님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 우주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게 이제 2021년에 올라온 건데, 한국형 우주망원경 개발을 위한 공동기획 워킹그룹 제안. 이게 뭐냐? 우주망원경을 다들 필요하고, 근데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힘을 다 모아서 한번 다 같이 논의해서 가장 좋은 걸 골라보자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한국천문연구원에 있는 한정열 박사님이 이게 써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주망원경을 임무에 따라 우리가 나눠보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소형 미션, 작은 거,
그래서 이제 얼마냐면은 이게 얼마야? 한 1,400억 원 정도 되는 이런 1,000억 원 규모가 있고 중형 미션은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스페이스X가 중형 미션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나사, 천문연 엄청나게 많은 대학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대형 미션 1조 원 이상은 허블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돈을 잘 쓰는 게 중요한데 잘 쓰는 거는 정치인들이 달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만나면은 막 얘기를 해. 그리고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잘 얘기를 해서 이런 제임스 웹 같은 우주망원경을 만들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끝났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통해서 외부나 우주론 연구에 필요한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주로 이번에는 JWST와 그 비한 그 우주망원경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첫날에 둘째 날, 셋째 날에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측, 특히 SED 피팅이나 우주망원경을 활용한 이제 하이 레드시프트 갤럭시 연구에 조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